34. 프랑스 혁명.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계몽주의를 올바른 것이라 여기고 그에 따라 통치하려 애썼다. 심지어 러시아 황제인 예카테리나 여제조차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들만은 계몽주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위대한 선왕이 이룬 것의 겉모습만 모방할 줄 아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향연과 오페라 상연에 엄청난 비용을 들였고 새로운 궁전과 거대한 공원을 자꾸만 지었으며 비단 옷과 레이스로 치장한 무수한 시종과 관리들을 고용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기꾼들이 재무장관이 되어 협박과 사기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 농부들은 죽도록 고생해야 했고 시민들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등골이 휘었으나 귀족들은 왕궁에서 제담이나 나누고 노름이나 즐기면서 돈을 탕진했다. 영주인 귀족이 왕궁을 나와 자기 영지로 돌아오기라도 하면 농부들은 최악의 재앙을 각오해야 했다. 귀족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토끼나 여우 사냥을 벌여서 농부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농토를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평을 한마디라도 내뱉는 사람은 결코 무사할 수 없었다. 영주가 말채찍으로 농부의 얼굴을 직접 갈기는 것은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영주는 영지의 재판관도 겸했기 때문에 농부를 제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왕의 총애를 받는 영주는 왕에게서 종이를 한 장 받았는데 거기에는 누구누구를 금고형에 처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루이 15세의 서명이 있었다. 영주는 빈칸에 이름만 써넣으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다. 왕궁의 귀족들은 온갖 우아한 치장을 다 하고 분과 향수를 뿌리고 레이스로 장식한 비단 옷을 살랑거리며 지냈다. 루이 14세 시대에 격식을 갖춘 화려함은 귀찮은 일로 여겨졌다. 이제는 좀 더 우아하고 자유분방한 대화를 즐기는 풍습이 선호되었다. 남자들은 예전에 무거운 가발을 벗어던지고 하얀 분을 뿌린 가벼운 가발을 썼으며 꽁지처럼 따은 머리를 달랑거리며 다녔다. 이들은 멋지게 인사를 하고 춤을 추는데 일가견이 있었으며 여자들은 한층 더 뛰어났다. 여자들은 꼭 조이는 코르셋형 상의에 종처럼 둥글고 풍성한 치마를 입었다. 이른바 파니의 스커트가 유행한 것이다. 귀족들이 잘 차려입고 왕궁의 가로수길을 노니는 동안 영지는 황폐해지고 농부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나 귀족들은 격식을 중요시하는 생활에도 곧 실증을 내고 참신한 것을 떠올렸다.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놀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들은 왕궁의 정원에 매혹적인 양치기 오두막을 짓고 지냈으며 저마다 그리스 전원시에 나오는 양치기의 이름을 하나씩 가졌다. 바로 이런 것이 귀족들이 생각한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이었다. 이처럼 화려하고 우아하며 지극히 세련된 궁정생활 한가운데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들어왔다. 프랑스의 황태자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겨우 14살인 어린 소녀였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현실이야말로 최상의 상태라고 여겼다. 그녀는 매혹적인 가면무도회나 오페라에 아주 열심이었고 무대에서 직접 서서 어여쁜 양치기 소녀 역할도 해냈다. 그녀에게 프랑스 왕궁에서의 생활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와 큰오빠인 요제프 2세는 사치와 경박함으로 불쌍한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끊임없이 타일렀다. 1777년 요제프 2세가 동생에게 쓴 장문의 진지한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혁명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화려한 궁정생활은 12년이나 더 계속되었고 실제로 일어난 혁명은 한층 더 무서운 것이었다. 왕실은 국고를 탕진했고 나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1789년 루이 16세는 삼부회, 즉 귀족과 성직자와 시민 계급의 대표자들을 불러 의회를 소집했다. 왕실의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왕은 삼부회에서 나온 의견과 요구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궁정의전관을 시켜 삼부회를 해산시키라고 명했다. 그러자 미라보라는 아주 영리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나서서 의전관에게 말했다. 당신 주인에게 가서 말하시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여기 모여 있는 것이며 아무도 이 힘을 우리에게서 앗아가지는 못한다고 말이오. 총검을 사용하면 또 모를까. 프랑스 왕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왕실은 어떤 조처를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왕실에서 이 문제로 씨름을 하는 동안 삼부회는 나라의 경제난을 타개할 방안을 두고 회의를 계속했다. 당시만 해도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이미 도입한 것과 유사한 개선책을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왕은 다른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비록 왕이 취미인 세공에나 시간을 쏟는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왕의 뜻을 거스를 자는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시켜 삼부회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접한 파리 시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삼부회야말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함께 뭉쳐 절대 왕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다. 일찍이 여러 계몽 사상가들이 투옥되었고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갇혀있다고 생각되던 곳이었다. 왕은 파리 시민들을 더욱 자극할까봐 발포 명령을 주저했다. 거대한 감옥의 벽은 곧 시민들에 의해 허물어졌으며 경비병들은 살해당했다. 시민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데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 당시 감옥에는 진짜 범죄자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동안 삼부회에서는 유례없는 일이 결의되었다. 계몽주의의 원칙을 완전하게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평등하며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자리에서 귀족 대표들은 모범을 보여서 자발적으로 모든 특권을 포기했으며 이에 모든 사람이 열광했다. 결의에 따르면 프랑스인은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무와 권리, 즉 인권을 가졌다. 그리고 국가의 진정한 지배자는 국민이며 왕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했다. 삼부회가 이런 결의를 통해 말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국민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려 한 것이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 결의를 읽은 시민들은 국민의 통치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이해했다. 이제는 저잣거리의 사람들이 직접 통치를 맡아야 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루이 16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국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 왕실과 협상을 벌였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의 아낙네들과 소시민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갔다. 경비병을 때려 죽이고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거울, 다마스크 벽지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왕궁으로 들이닥쳐 국왕 내외와 아이들은 물론 모든 시종을 잡아서 파리로 끌고 갔다. 왕과 그 가족은 이제 국민의 감시 아래서 생활하게 되었다. 루이 16세는 가족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가면무도회라도 가는 듯 온갖 격식과 범절을 다 갖추려 했기 때문에 곧 발각되고 말았다. 다시 끌려온 왕은 가족과 함께 더욱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그러는 동안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산부회 대신 결성된 국민의회는 아주 많은 개혁안을 결의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영지를 몰수당했고 혁명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친 귀족들의 재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할 대표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결의도 채택되었다. 1791년에는 프랑스 각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리로 몰려들어 혁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의 왕이나 제후들은 프랑스 왕의 권력이 점차 제한되고 약화되는 것을 오랫동안 방관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성적으로 루이 16세를 지원한 것도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루이 16세가 그 처신 때문에 대단한 존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의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 군주들에게는 어느 뭐로 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의 부대를 프랑스로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프랑스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외국의 간섭에 저항했다. 특히 귀족과 왕의 추종자들은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자라는 의심을 받았다. 성난 국민들은 어느 날 밤 수천 명의 귀족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감금하고 살해했다. 상황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말살하려 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옷차림이었다. 혁명의 신봉자들은 가발을 쓰지 않고 반바지를 입지 않았으며 비단 양말도 신지 않았다. 이들은 뾰족한 빨간 모자를 쓰고 요즘과 비슷하게 긴 바지를 입었다. 훨씬 간소하고 돈도 적게 드는 복장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차림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귀족에게 죽음을, 자유, 평등, 박애. 그러나 박애라는 말은 가장 과격한 정파인 자코뱅파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구호였다. 자코뱅파는 귀족뿐 아니라 견해가 다른 사람은 모두 제거하려 했다. 사람들의 머리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잘라낼 수 있는 단두대가 발명되었다.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어 날이면 날마다 사형 선고를 내렸으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파리의 여러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었다. 이처럼 흥분해 있는 민중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묘한 사람들이었다. 개 중 한 사람인 당통은 열정적인 연설로 이름을 떨쳤는데, 대범하고 무자비한 성격의 이 인물은 왕당파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 국민을 선동했다. 또 다른 지도자인 로베스피에르는 당통과는 정반대의 유형이었다. 고지식하고 검소하며 냉정한 성격의 변호사였던 그는 지루할 만큼 긴 연설로 유명했고, 연설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이 매번 등장했다. 빈틈없는 옷차림에 자로 잰 듯 정확히 걸음을 옮기면서 연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은 좀 우스꽝스러우면서 무서운 학교 선생님을 연상시켰다.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은 언제나 미덕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카토의 미덕, 테미스토클레스의 미덕, 인간 본연의 미덕, 혹은 악덕에 대한 증오가 주요 주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악덕을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적들을 잡아서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미덕이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적이란 로베스피에르와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을 지칭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인간 본연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적을 수백 명이나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를 위선자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았고 눈물의 호소도 소용없었다. 그는 정말로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 두려움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성의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루이 16세 역시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 자국민을 해하려 했다는 죄목이었다. 얼마 후 마리 앙투아네트도 참수되었다. 죽음의 순간에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위엄있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외국의 왕실은 두 사람이 처형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많은 병력을 파리로 보냈지만 프랑스 국민은 자유를 빼앗기려 하지 않았다. 프랑스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소집되었고 독일군은 격퇴되었다. 그동안 파리와 지방 도시들에서는 공포 정치의 광기가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었다. 로베스피에르와 일부 지도자들은 크리스트교를 낡은 미신이라 선포하고 신의 자리에 법을 올려놓았다. 신 대신 이성을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어느 인쇄공의 젊은 신부에게 하얀 드레스와 파란 망토를 입히고는 이성의 여신이라 부르면서 장중한 음악에 맞춰 시내를 돌게 하는 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정도의 행사로는 로베스피에르가 생각하는 미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며 인간 영혼은 불멸임을 규정한 새로운 법령을 발효시켰다. 당시 신을 지칭하던 명칭인 지고한 존재. 이제 지고한 존재의 사제인 로베스피에르는 머리에 깃털 장식을 꽂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서 의식을 집전했다.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그의 모습은 꽤나 우스웠을 것이며 당시 사람들은 간신히 웃음을 참았을 것이다. 얼마 후에는 로베스피에르의 권력도 종지부를 찍었다. 당통은 매일같이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이제는 자비와 연민을 베풀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응수했다. 범죄자에게 연민을 베풀자고 주장하는 자는 범죄자다. 당통 역시 목이 잘렸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승리도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로베스피에르는 다시금 장구한 연설을 시작했다. 자유의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에 악이 승리하고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반역자들의 처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연설의 골자였다. 이때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던 것이다. 며칠 뒤에는 로베스피에르도 목이 달아났다. 프랑스의 적은 모두 격퇴되었다. 귀족들은 모두 죽거나 추방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평민이 되었다.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었고 교회와 귀족의 재산은 농노의 굴레에서 해방된 농부들에게 분배되었다. 프랑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능력만 되면 어떤 직책이든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투쟁에 지친 국민들은 거대한 승리의 결실을 평화와 질서 속에서 누리고 싶었다.
1795년 혁명재판소는 폐지되고 5명의 대표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새로운 원칙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 그동안 혁명의 이념은 프랑스 너머까지 전파되었고 인접 국가들에서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벨기에와 스위스도 인권과 평등이란 기본 원칙에 따라 공화국을 세웠으며 프랑스 정부는 군대를 보내 이 나라들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 지원군 중에는 훗날 혁명 전체보다 더 거센 힘을 갖게 되었던 한 군인이 복무하고 있었다.